삼형제의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사이좋게 나눈 아들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형제는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그것을 판 돈도 모두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참 땅을 파던 형제들은 밭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봐, 이게 도대체 무슨 항아리일까? 와, 정말 큰 항아리구나. 여기엔 분명 보물이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땅속 깊숙이 묻어서 아무도 모르도록 숨겨놨겠지? 정말 보물일까? 어서 파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자. 삼형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어두워지니까 내일 항아리를 드러내자. 둘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찍 자자. 그래서 삼형제는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친 삼형제는 항아리를 파려고 밭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항아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항아리가 하늘로 솟았나? 깜짝 놀란 삼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야, 내가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내가 감췄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거짓말 하지 않아. 형이 어디에다 감춰놓고 나한테 덮어씌우는 거지? 첫째와 둘째는 서로 싸우다가 막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훔쳐간 것 아니니? 형, 왜 이러는 거야? 도둑은 바로 형이야. 삼형제는 그렇게 서로 의심하며 사과나무 심는 것도 있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뭐야? 그럼 누구야? 솔직하게 빨리 말하란 말이야. 삼형제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소리는 옆집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옆집 사람은 삼형제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궁금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야? 글쎄, 저보고 항아리를 훔친 도둑이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내의 말에 둘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항아리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삼형제는 옆집 사람에게 항아리 얘기를 하며 서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옆집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곳에서 남쪽으로 30km쯤 떨어진 곳에 훌륭한 재판관이 살고 있으니까 그 재판관을 찾아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겠는걸. 그 말을 듣고 삼형제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법이 좋겠어.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자. 좋아, 나도 찬성이야. 삼형제는 유명한 재판관이 있는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재판관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도 삼형제는 계속 싸웠습니다. 난 분명히 도둑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가 도둑이니? 나도 항아리를 훔치지 않았어. 시간이 흐르자 삼형제는 서로 싸우는 것에 지쳐 말없이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때 땅을 보고 있던 큰형이 낙타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곳에 웬 낙타 발자국이 있는 거지? 삼형제가 조금 더 가자 많은 총을 거느린 노인 한 사람이 무척 환한 얼굴로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큰형이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그때 그 노인이 삼형제에게 다가 말했습니다. 저 혹시 오다가 짐을 실은 낙타를 보지 못했소? 그 말을 듣고 큰형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신이 찾고 있던 낙타가 한쪽 눈만 보이죠?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죠? 그러자 둘째는 노인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낙타의 등에는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혹시 오른쪽에 포도주를, 왼쪽에는 식초를 싣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낙타를 끌고 가고 있죠? 삼형제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노인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란 노인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모두 맞소. 당신들은 그 낙타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단 말이오? 예, 그 낙타는 아마 저 언덕으로 갔을 테니 빨리 따라가 보십시오. 낙타의 발자국을 봤던 큰형이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가 나를 놀리고 있구나.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너희는 분명 도둑과 한패야. 노인의 말에 삼형제는 어처구니가 없어 서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큰형은 자기들을 도둑으로 무는 노인에게 따졌습니다. 우리는 낙타가 간 방향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둑으로 몰다니. 그런 당치도 않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놈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 삼형제는 할 수 없이 그동안의 일을 노인에게 자세히 얘기하며 누명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들은 정말 도둑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은 삼형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잔소리 마라. 이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당장 꽁꽁 묶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노인이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삼형제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저희 말을 믿어주세요. 저희는 정말 아무 죄가 없으니 풀어주십시오. 삼형제는 끌려가면서도 몇 번이나 변명을 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들은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너희들의 잘못을 심판할 재판관한테로 가는 거야. 너희들은 낙타를 훔친 범인이니까. 그래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는군요. 재판관은 우리가 도둑이 아닌 것을 밝혀줄 거예요. 어서 가시죠. 삼형제는 노인의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삼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누명을 벗겨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참 후 노인과 삼형제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들어섰습니다.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꽁꽁 묶여 끌려오고 있는 삼형제를 보고 놀렸습니다. 야, 저놈들이 낙타를 훔친 도둑놈들이래. 저런 멀쩡한 사람들이 도둑질하다니. 짓궂은 아이들은 돌까지 던지며 삼형제를 욕했습니다. 삼형제는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이 분풀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참아야지. 할 수 없잖아. 마침내 삼형제는 재판관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놀란 얼굴로 삼형제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삼형제 대신 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노인장, 당신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당신 말대로 도둑질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그 밧줄을 풀어주시오. 노인은 밧줄을 풀어주며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도둑질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낙타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 오른편에 포도주를 싣고 왼편에 식초가 실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낙타를 끌고 간 사람이 여자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도둑들이에요. 노인장, 당신이 오해를 할 만도 하군요. 재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큰형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낙타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재판관님, 저는 길에서 낙타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 왼쪽의 풀은 낙타가 뜯어먹은 흔적이 있지만 길 오른쪽의 풀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무척 뛰어나군요. 재판관은 이번에는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낙타에 포도주와 식초가 실려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둘째는 침착한 목소리로 재판관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길 왼쪽에 풀은 시들어 있고 길 오른쪽에는 파리가 몰려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왼쪽에는 식초가, 오른쪽에는 포도주가 실려 있다고 생각했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곳은 파리가 몰리고 식초가 떨어진 곳은 풀이 마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허허, 당신 말도 틀린 것이 없군요. 재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고 이번에는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낙타를 끌고 간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소? 그것은 아주 간단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낙타의 발자국 옆에 여자의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신발로 보기에는 발자국이 너무 작았어요. 정말 그렇군.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이지? 재판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노인장, 당신이 벌금을 물어야겠소.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묶어서 끌고 왔잖소.
재판관님, 제가 왜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노인장, 너그러이 생각해서 벌금 정도에서 그친 것이니 빨리 벌금을 내도록 하시오. 하지만 노인은 벌금을 물게 된 것이 몹시 억울했습니다. 노인장, 벌금을 물지 않겠다면 당장 감옥으로 보내겠소.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빨리 말하시오. 재판관의 독촉에 노인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좋습니다. 벌금을 물겠습니다. 막내가 그런 노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죄인 취급한 것은 참을 수 없지만 다시 남을 괴롭히지 않겠다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삼형제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정말 고맙소. 내가 미안했소. 노인이 고개 숙여 말하자 막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빨리 낙타 뒤를 쫓아가십시오. 처음 우리를 만났던 곳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재판관님. 시간이 없으니 벌금은 낙타를 찾아와서 내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꼭 내겠습니다. 재판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노인을 보냈습니다. 노인이 허둥지둥 나가는 뒷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삼형제도 노인을 보고 웃다가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큰형은 재판관에게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와 갑자기 없어진 보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관님, 아무쪼록 옳은 판결을 내려주어 서로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형제끼리 서로 의심하고 싸우다니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형의 말에 재판관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형제 모두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지만 서로 싸우면 영리함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당신들은 그따위 보물 항아리 하나 때문에 보물보다 더 소중한 형제의 우애를 깨뜨릴 뻔했소. 그 보물은 우애일 것이오. 재판관의 말에 삼형제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삼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우애가 보물이다. 소중하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래, 이번 기회에 형제끼리 서로 위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보물은 사람을 부자가 되게도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잃게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 그 후 삼형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사이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홍녀의 깎지 않는 연필. 홍녀야, 홍녀야, 밥 안 먹고 뭘 하는 거니? 어머니, 대장간에서 하는 일을 마치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식사하세요. 홍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소리친 후 다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홍녀야, 아침도 안 먹었잖아. 어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대장간에서는 망치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땅, 땅, 땅. 홍녀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은 홍녀는 어려서부터 발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 꿈은 발명가야. 난 할 수 있어. 홍녀는 발명 아이디어들을 노트에 차곡차곡 적어두었습니다. 난 널 믿었어. 하지만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으니 이젠 물러설 줄도 알아야지. 아버지는 처음에는 홍녀를 격려했지만 홍녀가 만든 발명이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끌지 못하자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홍녀의 말에 아버지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얼마 있지 않으면 장가갈 나이다. 발명하는 일은 그만두고 대장간 일에만 전념하도록 해라. 이 일이 있은 후 홍녀는 대장간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1972년 7월 대만의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딱, 딱, 딱. 난 일이 재미없어. 홍녀는 대장간 일을 하면서도 발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선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검토해보자. 그때부터 홍녀는 진지하게 문제점을 적어 나갔습니다. 또 글씨를 쓰던 홍녀는 연필심을 또 부러뜨렸습니다. 이런, 또 풀어주고 말았네. 칼을 어디다 두었지? 홍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찾아도 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련은 때때로 부러진 연필 때문에 멋진 아이디어를 놓치곤 했습니다. 휴, 연필 때문에 생각해둔 아이디어들을 다 잊어버렸어. 연필심을 좀 더 자유롭게 당기거나 밀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순간 홍련은 자신이 뱉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거야. 아니, 그동안 연필을 사용할 때마다 불편했으면서도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지? 연필심을 지금처럼 깎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날 이후 홍련은 연필심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필심을 쉽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련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이를 닦기 위해 치약을 눌러 칫솔에 발랐습니다. 홍련은 칫솔을 입에 넣고 다시 치약의 뚜껑을 열고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치약 입구에서 하얀 치약이 나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이거야. 홍련은 치약을 던지고 당장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치약이 나오는 것처럼 뒤에서 밀어주는 일정한 힘이 필요해. 즉, 밀어서 새로운 심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물체가 있으면 돼. 그럼 연필을 깎을 필요도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홍련은 서둘러 연필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 홍련은 연필 두께만한 파이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로 말아진 카트리지에 연필심을 끼웠습니다. 그래, 이렇게 연필심이 들어간 카트리지를 10조각으로 잘라서 모아놓고 10조각의 연필심이 있는 부분을 그 꼬리에 맞물려 이어야지. 이것을 파이프 안에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연필심을 다 쓰고 난 후에 심을 빼서 뒤로 밀어 넣어주면 두 번째 심이 나오고 그 다음은 세 번째. 홍련은 밀면 나오는 심을 가진 연필로 연습 삼아 종이 위에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련의 깎지 않는 연필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깎지 않는 연필은 크게 인기를 얻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낯설지만 신기한 홍련의 연필을 유행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홍련의 연필을 갖기 위해 문방구를 찾았고 이 연필은 전 세계에 소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홍련은 매우 작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성공시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